A씨는 만 65세가 되던 몇 해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또 화도 났지만 그 후로는 기초연금을 내가 받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해마다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액이 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했더니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제도는 알고는 있지만 수급자 선정 방식이 복잡하고 또 한 번 탈락하면 계속 받지 못하는 것으로 대부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어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 이름은 연금이지만 납부 없이 받는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탈락이나 감액으로부터 권리를 찾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리암입니다. 많은 유튜브를 보시면 내용들이 시간차가 존재하고 또 그때그때 단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노인 가구의 증가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으면서 꼴찌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변경된 기준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만큼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중요한 소득원이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을 누가 받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아시고 있죠.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대상자 중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물가연상률 등을 반영을 해서 해마다 연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왔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월 최고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작년에 30만 7,500원에서 올해는 5.1%가 오른 32만 3,180원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에는 2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80%를 지급합니다. 20%를 감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월 51만 7,080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소득의 70%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봅니다.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맨 먼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면서 만 65세가 되었는지 또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거주하는지를 보겠죠.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참고로 여기서 특수직역연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또 사학연금, 별적우체국연금입니다. 이 연금을 받고 있으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공단에서는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기초작업을 지급할지를 결정하는 수급결정심사, 자격심사죠. 그리고 지급할 금액을, 연금액을 정하는 감액심사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자격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기준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인 소득평가액과 또 재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해서 이 둘을 합한 다음에 이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연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해서 공포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을 때 70%에 해당되는 겁니다. 소득 하위. 그런 65세 이상자는 기초연금을 받고 나머지 30%는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선정 기준액은 올해 기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으로 받는 연금액, 우리가 수령하는 연금액은 5.1%가 상승되었는데 선정 기준액은 12.2%가 상향 조정되면서 약 37만 명이 전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22만 원이 올랐습니다. 때문에 과거의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 해가 바뀌면서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올해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부부가 모두 65세가 넘어서 한 번에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65세가 먼저 되어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때도 소득인정액 산정을 하는 기준은 부부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해서 보게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시에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공개 동의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왜 중요한지는 이해하셨고 이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소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생활하면서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이고, 기타 소득은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또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이렇게 네 가지 명칭으로 소득을 각각 계산한 후에 다 합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받는 급여 전체를 소득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발생한 소득에서, 그러니까 월급이죠. 여기에서 108만 원을 우선 현금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한 후에 실제 70%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근로소득은 수령액이 아니고 세전금액입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이라든가 공공일자리 소득, 또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나 뭐 노인 일자리 같은 거 있으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순수 근로소득으로 올해 소득 인정액 202만 원이 되려면 이를 역산해 보면 월 396만 5,700원 정도를 받아야 기초연금에서 탈락합니다.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월 677만 7천 원 정도가 되어야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때문에 이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제를 상대적으로 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임대소득을 말합니다.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수입과 소득은 다릅니다. 들어온 돈이 아니라 여기서 비용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세무신고할 때 비용 다 공제하고 세금 내셨을 테니까 바로 그 납세 대상 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임대수입에서 42.6%를 단순 경비율로 적용받을 수 있고, 또 1주택 소유주이면서 공시가가 9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단순 경비율로 또한 40.6%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은 예금, 주식, 채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나 배당소득, 그리고 개인이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이나 민간연금보험 등이 포함되고요. 여기서 연금소득은 공제 없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월 4만 원씩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수당과 국민연금, 또 연금성 산재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산재보상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 재산에 해당됩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무료 임차소득은 신청자가 본인의 주택 없이 자녀 명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죠. 주택 가격에 따라 월세만큼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입니다. 6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주택가의 0.78%를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자녀의 집이니까 월세를 안 낸다고 보고 이것도 일종의 소득이라고 보고 환산하는 거죠. 표에서 보면 공시가액 6억 원부터 20억 원까지 무료 임차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10억 원의 자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월 65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중에서 일용근로자 소득이라든가 장애인 연금, 또 실업급여, 주택연금 월 수령액, 독립, 국가, 참전유공자가 받는 명예수당 등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채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해서 소득 평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산을 소득 가치로 평가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알아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회원권, 부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재산은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때 재산에 대해서 기본공제가 있는데 지역별로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땅이나 아파트라도 지역에 따라서 평가가치가 다르죠.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는데, 먼저 대도시 같은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여기서 특례시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입니다. 이 도시들에 대해서는 1억 3,500만 원을 일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중소도시, 도의시라든가 세종 특별자치시를 의미합니다. 8,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7,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이 있습니다. 예금은 신청 이전 3개월 평균을 가지고 예금 금액을 재산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적금은 신청 시점까지, 그러니까 신청한 당시까지 총 납입한 금액이고요. 주식은 신청 시점의 평가액, 그리고 보험은 신청 시점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안내하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좀 더 복잡한 정보망 연결을 통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개인이 일일이 계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는 일괄 2천만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기초연금법에서는 3000cc 이상 또는 매매가치, 지금 현재 팔았을 때 가치겠죠? 4천만 원 이상이면서 10년 이하인 차량을 고급 자동차로 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었기 때문에 차량 가액으로만 결정하고 고급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은 부유층들이 주로 사겠죠. 그래서 이러한 회원권은 소득 환산에 반영이 됩니다. 이때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액면가 전액을 월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고급 자동차나 관련 회원권이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공제되는 부채를 알아봅니다. 반영되는 부채는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 간 임대계약에 의한 보증금은 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다음 식으로 산출합니다. 일반 재산에서 거주하는 도시에 따라 세 그룹의 기본재산 공제를 먼저 하고 금융재산에서 일괄 2천만 원을 공제한 후에 이 둘을 합한 후 인정되는 부채를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4%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월 소득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누게 되겠죠. 나누고 여기에 고급 자동차나 회원가 가액을 더합니다. 산식에서 보면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가액을 월로 나누지 않고 액면가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면 무조건 탈락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실질적인 금전적 소득인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 인정액의 합으로 결정되고 각각의 계산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이 되고 이 금액이 올해 기준인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거죠. 수급 대상이 되었다고 올해 2023년 기준 연금액인 월 32만 3,180원을 다 받지는 못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65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의미인 것이고 수급액은 차등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기준을 우리가 감액기준이라고 하고 감액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 역전방지감액입니다. 먼저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돼서 받게 되는 경우 2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금액이 32만 3,180원이니까 부부가 함께 받으면 32만 3,180원을 곱하기 2를 하면 근데 여기에서 20%를 공제하니까 51만 7,080원으로 12만 9,270원이 깎이고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동시에 받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나 소득은 부부 중 한쪽만 받아도 부부가구 기준을 따르지만 수급액은 둘이 모두 받을 때부터 감액을 합니다. 둘이 생활하면 생활비가 혼자일 때의 2배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이지만 부부감액은 극단적으로 보면 가족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폐지 주장이 많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세 가지 감액 기준 중에서 가장 많은 불만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액 기준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을 오랜 시간 납입했거나 받는 금액이 높은 분들에게 감액을 많이 하는 당황스러운 기준입니다. 감액 기준을 보면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게 되면 삭감이 시작됩니다. 즉 2023년 올해 단독가구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삭감이 시작되고 초과하는 국민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연계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을 들여다보면 국민연금은 A급여와 B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급여는 소득 재분배급여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작아서 연금이 적은 사람에게 많이 내는 사람이 지원해주는 민간연금에는 없는 사회보장 기능을 합니다. B급여액은 납부 금액에 비례해서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것으로 민간보험의 경우에는 이 기능만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국민연금의 A급여가 기초연금의 목적과 겹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감액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대략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초과부터 1년당 1만 원씩 정도씩 감액되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정확한 감액 액수를 알려면 국민연금 A급액을 알아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합니다. A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국민들의 혜택을 뺏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고 2021년도에 국회 연계감액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10월경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초연금도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감액 기준은 소득 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소득 역전방지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높아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지 못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보다 기초연금을 받았더니 오히려 탈락한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를 소득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해서 선정 기준액인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을 넘게 되면 그 차액만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합리적인 제도고 기초연금을 소득의 70%가 아닌 65세 이상 대상자 100% 모두에게 지급해야 해결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감액 조건을 모두 적용한 후에 기초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감액은 세 가지 모두 합산해서 최대 90%까지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감액이 없을 경우에 최대로 받게 되면 단독가구는 월 32만 3,180원, 그리고 부부가구는 월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고, 감액이 최대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가장 적게 받는다고 가정하면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2,318원이고 부부가구는 개인으로 치니까 각각 계산되겠죠. 각각 10% 금액을 합친 64,636원을 최저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에서 후보 당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을 임기 중에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58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게다가 국민연금은 120개월인 10년 이상을 내야만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자격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고 또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기초연금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지금의 20, 30대들의 미래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방향이 모든 연금에 대한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을 지향하는 만큼 국민연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초연금은 지금보다 더 세밀한 선별을 통한 차등지급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앞에서 설명한 계산법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1958년생이 최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해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이 되면 신청을 해야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생일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58년 3월 20일생이면 올해 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수급 대상이 되면 생일이 있는 3월분부터 매달 25일 지급이 됩니다.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 시점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또 주민자치센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차 말씀드리면 신청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안 하면 절대 안 줍니다. 나중에 신청했다고 소급해서 주지도 않습니다. 이전에 자격심사에서 탈락해서 못 받으신 분들은 연초에 발표된 선정 기준액을 확인해서 재신청해야 자격심사를 다시 해서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기초연금에 대해 2023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제도를 만들 때 우리나라는 쉽고 심플하게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륜만으로 대우받고 공경받는 사회는 노인인구 1000만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에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좀 긴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이해될 때까지 시청하시고요. 소중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배우고 확인하는 과정과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